음, 신도시 관련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뭐 제가 준비한 게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도시,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운지, 그런 부분들 있으시면 조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 제가 다 감안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랑 아마 겹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다산 신도시, 어떤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에 대해서 이게 과연 뭐 잘 될 것인지, 어떨 것인지, 그런 향방의 어떤 미래, 그런 부분들도 되게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 들고요. 음, 저는 원천적으로 그런 궁금증들을 오늘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나면 다 해소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어, 지방 신도시 중에 혹시 뭐 관심 가지고 있는 곳 있으신가요? 애그짱님? 지금 저기 거기 계시죠? 거기 상주 쪽이었나? 그쵸?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백오 신도시도 있고요. 신도시 시기별 투자 포인트, 그리고 인근 지역의 구축 아파트 시세 변화. 아, 좋네요. 동탄 1기, 1, 2기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지역인 것 같고요. 경북 도청 신도시. 네. 원주 기업 도시도 있죠. 아, 맞다. 영주에 계시는구나. 네. 그리고 김포도 신도시죠. 네. 2기 신도시이고, 경북 도청 신도시에도 관심이 많으시네요. 음. 아하. 인천, 송도, 청라, 가정까지도 궁금하시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다들 질문이 딱 거의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어떤 향방, 어떤 미래 가치, 이제 그게 어떤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뭐 삼송, 향동, 지축지구도 지금 이제 핫한 곳들 중에 하나죠, 사실은요. 오케이, 갈매지구도 있고요. 자,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먼저 신도시에 대해서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 툭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근데 거기 정의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그냥 끌고 온 겁니다. 한번 보면 중요한 부분만 한번 색깔을 칠해 볼게요. 자, 이거죠. 대도시의 토지 부족. 엄청 굴래. 그리고 대도시의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택지 개발 사업의 일환이면서 사이즈가 100만 평 이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보통 신도시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신도시 자체는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충북 혁신도시 뭐 다 포함해서요. 제 개인적으로는 신도시에 투자를 하면 성공 확률이 최소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 10번 중에 한 번, 정말 재수 없을 때, 그때 뭔가 이제 악재랑 이렇게 시기적으로 딱 안 좋을 때, 그때 한번 실패할 확률이 있고, 나머지 90%는 성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신도시가 다 성공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재미난 건 이제 이런 거예요. 신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저 집을 누가 다 채울까? 지금 구도심에도 지금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너무 많은데 저 많은 곳을 누가 다 채울까? 인구도 준다는데 저길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신도시 초기에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죠. 그렇게 살기 불편한데 누가 구도심 살다가 인프라가 그곳을 이제 들어갈까? 다들 이제 인프라 좋아지면 이제 그때 가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때로는 이제 어떤 분들은 신도시 분양 신청해서 내 집 마련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죠.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아파트, 어떤 신도시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보통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신도시가 들어설 때마다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 울산에 가도 뭐 강동지구도 예전 있었고요. 뭐 부산으로 가면 지금은 오른쪽에 일광신도시도 있고 왼쪽으로 가면 국제신도시도 있고 지금 잘 아는 혁신도시 또는 뭐 남학신도시 또는 지금 경북 예천에 있는 어, 경북 도청 신도시 또는 뭐 인천에 있는 신도시 뭐 가까이에는 지금 제가 있는 곳 가까이에는 뭐 광교 신도시, 뭐 위례 신도시, 판교 신도시 뭐 엄청나게 많죠. 동탄 이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랬을 때 일반인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매번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도시가 어떤 과정으로 도시가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샘플로 잡은 곳은 부산에 있는 명지 국제신도시예요. 근데 이게 정식 명칭은 그냥 명지 지구예요. 명지 지구고 보통 여기에다가 네이밍을 붙이죠. 그래서 보통 뭐 국제신도시다 뭐 이런 이름들을 붙이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도 들어갈 수 있어요. 토지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날짜가 2011년도였어요. 지금 몇 년도죠? 2017년도죠. 지금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6년 지났어요. 최소한 5년은 더 해야 돼요. 뭐 이래저래 뭐 이것저것 다 들어오려면요. 그러니까 신도시는 기본 10년이 진행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이곳을 한번 복귀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복귀 작업을 한번 해봤더니 지금 여기 표 보이시죠? 표 보면 처음에는 아파트 용지, 공동주택 용지,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용지부터 시작해서 뭐 사람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제 상업시설이 필요하죠. 상업 용지, 그리고 뭐 주차장, 주유소, 상업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생활대책용지, 뭐 업무시설, 기타 등등에 대한 용지를 이제 계속 보급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 입찰해서 받아갈 거고, 그리고 청약할 거고, 건물을 이제 짓기 시작하겠죠. 어쨌든 뭐 대체적으로 이러한 순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입주를 하는 건 다른 종목이 아니라 아파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 입주한 아파트, 그 아파트를 다른 구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선호할까요? 신도시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는데 그것을 누가 선호할까요? 선호하지 않죠. 당연히 외면해요. 그러다가 오케이 좋아요. 아파트는 그렇다고 보죠. 그러면 상가 분야는 어떨까요? 상가가 이제 또 처음에 지어지고 이제 분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분양받는 사람들은 원하는 월세를 초반에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월세를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주거하고 있는 세대수도 너무나 부족하고요. 거의 뭐 부동산 중개소만 진을 치고 있죠.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오피스텔도 보죠. 신도시에 오피스텔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이제 일자리가 함께 들어가는 그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주택, 아파트보다 또 잽싸게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지어집니다. 그랬을 때 오피스텔 투자는 괜찮을까요? 물론 초반에 이제 딱 들어간 오피스텔은 공실의 위험이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2, 3년만 지나도 인접한 지역에 오피스텔이 막 지어지면서 최초의 오피스텔은 구식이 되어버리고 공실이 나기 마련이고 월세를 낮춰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대부분 다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신도시는 투자의 성공 확률 거의 90%라고 얘기했는데 앞뒤가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시간이 모든 걸 다 좀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신도시의 가격 변화예요. 물론 이 가격 변화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통 신도시가 이제 입주를 시작하죠. 입주를 시작하면 초반에 미분양이 날 확률이 높아요. 왜?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이제 외면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들락거리고요. 그리고 갑자기 뭐 상권도 조금 생기고요. 뭐 마트도 조그만 거 생기고 병원도 조그만 거 되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입지가 괜찮은 곳, 그곳에 이제 관심을 조금 가져요. 보통은 이제 그게 다 시범단지들이에요. 시범단지에 마이너스, 미분양이 좀 사라지고 피가 조금씩 붙기 시작해요. 피가. 그러다가 미분양이 조금 많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시범단지가 최초 분양한 그 가격에서 어떻게 돼요? 피를 합쳐서 분양가가 딱 측정돼요. 두 번째 아파트는 거기서 또 피를 붙여서 또 측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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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분양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초의 아파트 가격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화가 고맙습니다. 자, 지금 거의 한 10년이 걸려요. 10년이 걸리는데요. 지금 계단 형태로 쭉쭉쭉 계속 공급이 될 거예요. 매년. 그러다가 신도시 입주 마지막 쯤, 한 8년 정도쯤 되면 이제 더 이상의 공급이 이제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쯤 되면 매매 물건, 전세 물건이 거의 잠겨요. 특히나 마지막에 전세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전세 눌림을 계속 받다가 인근 지역의 전세만큼 금방 회복해요. 심지어는 그 전세, 구도심의 전세가를 금방 상회하는 전세가가 나면서 결론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예전에 분양가보다 높은 현상들이 계속 발생되죠. 그게 신도시의 기본적인 가격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시 있죠. 세종시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을 해요. 07년도부터 15년, 지금 거의 뭐 8년 정도, 그리고 16년부터 20년, 4년, 21년부터 30년, 10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1단계는 개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단계는 보통 성장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단계는 보통 성숙기라고 하죠. 가격은 언제 많이 뛰냐면요. 당연히 개발기 때 가격이 많이 뛰어요. 그러니까 실거주자가 아니라 순수 투자자라면 거의 개발기 이 시점 또는 뭐 성장기 초반 시점 그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벌써 2단계에서 중간쯤 온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목표 30만, 지금 25만을 넘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목표하는 인구 규모에 맞춰서 거의 딱딱딱 맞게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20년쯤 되면 아마 정확하게 30만쯤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 한 템포 쉬었다가 3단계로 또다시 또 한번 길게 또 도시를 아마 형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세종시가 그냥 샘플이에요. 세종시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돼요. 크게 불안 단계, 안심 단계, 흥분 단계, 그리고 환호 단계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뭐 어떨 때는 세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종시는 워낙 길게 좀 공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제가 네 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제가 이거 종종 보여드렸던 장표예요. 보통 최초 3년은 불안한 단계예요. 이유는 황무지 같은 그런 시기에 엄청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그 계획이 자초되거나 또는 계획이 변경되거나 또는 축소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개발 계획 자체를 신뢰하지가 않죠. 그래서 초기 아파트가 미분양 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위치가 구도심하고 멀면 멀수록 그 정도는 심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세종시도 사실은 예외는 아니었고요. 저렴하게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분양에 덫에서 오랜 동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처음 분양한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그게 한 2011년도쯤 돼요. 그리고 인근에 학교가 생기고 상가가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새 건물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심이 이제 조금씩 약간의 호기심으로 변하게 되죠. 그것을 저는 이제 안심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안심 단계가 되면 이제 시범단지, 입지가 괜찮은 곳에 프리미엄이 조금씩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전세는 계속 눌림당하고요. 그러다가 프리미엄은 계단 형태로 쭉쭉쭉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신도시가 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 흥분 단계가 돼요. 흥분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아파트 단지에 그냥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당첨만 되면 다 붙는 거예요. 지금 뭐 세종시도 그러하고요. 최근에 이제 뭐 동탄 2기도 그러했고요. 더 이전에 하남 미사지구도 그러했고요. 지금 최근에는 다산 신도시도 그렇고요. 또는 뭐 위례 신도시도 뭐 그전에 그랬었고요. 다 그렇게 움직여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세는 계속 눌림 당하다가 이제 지금 공급이 어느 정도 한 절반 이상 넘어가고 나면 공급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분기별로 6개월 단위로 있다가 없다가 반복돼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계단 형태로 상승하게 돼 있어요. 신도시의 공급에 발맞춰서 인접한 지역의 전세가도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이죠. 어쨌든 신도시보다 입지가 안 좋은 구도심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눌림 받는다고 보시면 좋아요. 지금 벌써 2017년이 됐네요. 2017년 지금도 7월달 다 돼가고 있어요. 거의 하반기로 이제 가고 있는 상태죠. 세종시는 2018년도 공급이 많고 사실 2019년도 공급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눌림당하고 조금 오르고 눌림당하고 조금 오르고 아마 그 단계를 계속 반복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흥분 상태가 이제 지나가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이 환호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안전 불감증이죠. 뭐 지금도 사실은 살짝 그러해요. 그냥 세종시는 다 잘 된다. 이제 그런 흥분 상태인데 거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아마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쯤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구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이 신도시의 가격을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되죠. 보통은 이제 신도시를 되게 무시하거든요. 그러다가 구도심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면 그때부터 야, 신도시 참 좋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꿔먹게 돼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신도시를 투자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시점은 가장 빨리 들어가는 것은 가장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미분양 또는 정체 기간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불안 시기보다는 최소 안심 시기 또는 흥분 시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구도심 같은 경우는 불안 안심 시기보다 최소 흥분 시기에 3분의 2 시점 또는 절반 이상 그 이후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늦게 들어가도 된다고 봐요. 특히나 입지가 안 좋은 구도심은 더더욱이나 늦게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어쨌든 가격 변화를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신도시 투자할 때 최대의 적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신도시가 들어서면 그곳을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누굴까요? 신도시를 가장 무시하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막 적혀 있네요. 광교 신도시 들어올 때 누가 가장 무시했는지, 삼성 신도시 들어올 때 누가 가장 무시했는지, 진주 혁신도시 들어올 때 누가 가장 무시했는지, 강서구에 국제신도시 들어온다 했을 때 누가 가장 무시했는지. 네, 대부분은 구도심에 있는 거주민들이 가장 무시해요.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입지가 여기는 다 완성되어 있지만 신도시는 입지가 하나도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무시하죠. 제일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주를 하면서 우리가 구도심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절대 그곳을 무시하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게 뭐냐면 씨앗이에요. 뭐 다이소에 가도 요즘은 씨앗을 팔더라고요. 지금 이 씨앗이 얼마 할까요? 아마도 요거 봉지채 사면 한 2,000원 주면 씨앗이 되게 여러 개 들어있을 거예요. 이게 2,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 보통 한 1년짜리 묘목 있죠, 묘목. 묘목을 사면 얼마 정도 할까요? 아마 2,000원보다는 더 줘야 될 거예요. 뭐 한 2만원, 20만원 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좀 저렴한 것들은 뭐 한 5,000원, 만원짜리도 있겠죠. 만원이라고 보죠. 그리고 한 10년 된 나무, 10년 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사온다고 보죠. 이 나무는 얼마 정도 할까요? 10년 된 나무예요. 얘는 그래도 꽤 비싸겠죠.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더 비싼 건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 수종에 따라 다를 거예요. 신도시의 가격은 마치 씨앗부터 시작해서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도시에 분양을 했는데 이게 분양가가 뭐 500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 이 도시의 그 진가는 500만 원은 씨앗의 가격이고요. 10년 동안 완성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500이 아닌 거예요. 최소 1.5배. 최소 1.5배. 뭐 많게는 2배. 그 정도가 그 신도시의 진가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되게 간단해지는 거죠. 신도시 들어왔네. 분양가 요 정도네. 곱하기 2 정도 생각해야 되겠네. 제가 생각하는 신도시에 대한 정의예요. 신도시는 씨앗부터 시작해서 나무 10년 동안 키운 그 가격으로 변화해 간다라는 거예요. 자, 신도시에 대한 성공 투자를 하려면 저는 다섯 개 너무 많다. 네 가지 기준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지금 여러 가지 뭐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지금 섞어서 저한테 사실은 질문을 주셨거든요. 동백지구는 신도시라기보다는 택지개발지구에 가까운데 그냥 막 질문을 주셨어요. 한번 들어가 보죠. 요약도 있네요. 자, 한번 요약하고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신도시는 태생부터 귀족 출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성공 확률은 90% 이상이다. 그런데 과거 신라시대에 보면 신분을 왕족과 두 품으로 나누었어요. 또 여기서 왕족은 선골과 진골로 나누었고요. 두 품은 6품, 뭐 5품, 4품을 해서 또 등급을 나누어 관리를 했었어요. 재미난 건 신도시는 성장 과정이나 노력의 여부 상관없이 처음부터 그냥 이 계급처럼 딱 결정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신도시를 발표하는 순간부터 이 도시는 몇 점, 이 신도시는 몇 점, 그게 그냥 결정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무엇으로 결정되는지를 제가 뒤에서 계속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자, 보통 우리 뭐 고기 같은 거 사려고 하면 또는 뭐 에어컨 같은 거 사면 에너지 효율 1등급, 2등급 이런 게 있죠. 표준 등급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신도시는 다른 사람이 정의해 놓은 등급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저의 기준으로 한번 등급들을 좀 매겨볼까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도시 투자를 위한 4가지 기준이에요. 아마 이 4가지 요소만 체크하시면 지금 전국에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입지를 분석할 때 어떻게 하죠? 입지 전문가 빠숑님이 얘기하는 건 키바잉 팩터 이 4가지가 있죠. 저는 이 신도시를 결정하는 요소, 키바잉 팩터 4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녀석들이에요. 첫 번째, 사업 규모가 어떠한가? 두 번째, 도시를 만드는 주체는 누구인가? 세 번째, 구도심의 그 최고 입지와 근접성은 어떠한가?
네 번째, 신도시 내 일자리가 함께 들어오는가? 요 네 가지네요. 요 네 가지만 체크해 보셔도 신도시에 대한 등급을 매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 열심히 듣고 계시죠? 졸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기준이 사업 면적이에요. 사업 규모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업 규모를 어떻게 측정할 건가? 첫 번째는 면적이에요. 면적. 두 번째는 뭘까요? 그곳에 수용 가능한 인구수예요. 세 번째는 그 도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 그 비용이에요. 이 세 가지 모두 사실은 다 사업 규모와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다 체크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면적만 봐도 인구수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면적만 봐도 그 넓은 면적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자연스럽게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면적은 이미 정의해서 봤듯이 몇 평 이상? 제일 처음에 봤죠. 100만 평 이상. 자, 그게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100만 평 이상인 택지개발 지구는 성공 확률이 90% 이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면적이 10만, 20만, 30만 그런 면적밖에 안 되는 택지개발 지구인데 이름을 땡땡 신도시라고 적었어.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 확률이 절대 90%가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면적은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자, 또 다시 이어가 볼게요. 이야기를요. 여기까지 했죠. 자, 제가 개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택지개발 지구 또는 신도시에 아파트 개수가 20개 이상, 최소 20개 이상 들어오면 거의 100만 평 이상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간단하죠? 그냥 아파트 개수를 쭉 세요. 20개 이상이네? 신도시 되게 크구나. 100만 평 이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5개, 8개, 이런 것들은 사실 신도시 축에 못 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파트 개수가 한 20개 정도 들어와야 그 규모의 적당한 상업지구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 규모가 되는 상업지구가 돼야 백화점, 아파트, 아울릿, 마트 이런 것들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도청이나 법원 등의 고급 일자리도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아파트 개수가 10개 미만인 곳은 사실 신도시 규모가 될 수가 없고요. 그냥 택지개발 지구로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지역 브랜딩을 위해서 땡땡 신도시라고 이름을 적죠. 일례로 부산에도 보면 2개의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동쪽으로는 일광신도시, 서쪽으로는 국제신도시. 자, 이 두 곳이 신도시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자, 대답해 보세요. Yes or no. 이 두 곳은 100만 평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재밌죠?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맨날 신도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국제신도시라고 불리는 명지 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면적이 대략 55만 평 정도 돼요. 55만 평. 국제신도시가 55만 평. 그러니까 100만 평의 절반 조금 넘죠. 일광신도시는 41만 평. 둘 다 사실은 신도시급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둘 중 누가 더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국제신도시가 더 좋은 거죠. 일단 사이즈가 크다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이것저것 입지를 안 봐도 사이즈만 봐도 뭔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 주체예요. 사업 주체. 우리가 에어컨 같은 거 하나 산다고 봐요. 삼성이 만든 에어컨이 하나 있고요. 중소기업이 만든 에어컨이 있어요. 보통 어떤 거 사시겠어요? 가격이 똑같다면 당연히 삼성 걸 사겠죠. 사는 이유는 다른 브랜드 효과보다도 사실은 AS라든지 안정성 측면에서 사실은 더 좋기 때문에 삼성 거를, 삼별 거를 아마 선택할 확률이 높죠. 근데 이 신도시라는 거를 누가 만드는가? 개인이나 또는 기업체에서 만든다고 봐요. 보통 10년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흔하죠.
만들다가 기업이 망하면 신도시가 멈춰버리면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보통은 기본적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또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정부가 진행한다는 말은 당연히 국토부에서 진행한다는 소리예요. 뭐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국토부가 딱 움직이면 무조건 SH와 LH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 여기서 기획하고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니까요. SH는 서울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 알고 있죠. LH는 전국에 대해서 개발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 외에 규모가 적거나 사업 좀 돈이 좀 안 돼 보이거나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통 LH가 안 하고 그냥 지방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지자체. 자, 이랬을 때 당연히 정부 국토부가 주관하는 신도시가 가장 좋은 녀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LH가 하는 거, 세 번째는 지자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간단하죠. 아까 저한테 질문을 여러 개의 어떤 신도시를 질문 주셨어요. 그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들은 전부 다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뭐 지축지구 또는 뭐 일광신도시 또는 동탄 1기, 2기 또는 뭐 다산신도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택지개발지구에 LH 분양하는 단지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LH에서 주관을 한 거예요. LH가 없으면 거의 뭐 도청이라든지 그 시, 지자체가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 3등 순이다. 기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보통 기업체 순수 기업체에서 하지 않고 지자체하고 기업체 같이 하는 경우가 있죠. 뭐 대표적인 것들이 저기 원주에 가면 원주 기업도시, 그리고 광양에 가면 그 부영 그 건설하고 이제 광양시하고 합작해서 또 이제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보통 지자체는 도시공사라고 하는 녀석을 끼고 있어요. 사실은 SH도 그렇고 뭐 LH도 그렇고 그냥 흔히 기업의 건설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건설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모든 대기업은 또 건설사를 또 계열사로 다 거느리고 있죠. 혹자는 SH나 LH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합법의 탈을 쓴 땅 장사꾼,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존 토지의 그 원주민들의 땅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수용을 한 뒤에 시세, 실제 그 거래되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 수준으로 보상을 해주고 땅을 매입해서 비싸게 이제 입찰 또는 분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SH나 LH를 욕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되게 많죠.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LH가 진행하는 사업이 훨씬 더 안전하고 잘 될 확률이 높다. 왜?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뛰어난 것들만 하니까. 자, 또 넘어가 보죠. 세 번째 기준은요. 구도심, 편의시설 및 일자리와의 근접성이에요. 신도시가 들어섰는데 뭐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잘 보면 지금 경부도청, 아까 질문 나왔던 곳이죠. 또는 뭐 내포신도시, 여긴 좀 더 빨리 한 곳인데요. 잘 안 됐어요. 왜 잘 안 됐을까? 포인트는 바로 요거예요. 보통 신도시가 들어오면 구도심에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와 가까운 곳에 주거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포화돼서 만든 게 신도시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일자리 근교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근교가 아니라 뭐 차 타고 1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만들었다고 보자고요.
여기 신도시에 만들면 이 신도시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 신도시 자체에 일자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성공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신도시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 구도심에 형성되어 있는 편의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지만 그 신도시가 아킬레스건을 그대로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교, 구도심 근교에 있는 신도시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들어서면 동서남북에 어떤 감싸고 있는 구도심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산 신도시하고 별내 신도시가 있어요. 이 두 친구 같은 경우에 별내 신도시는 사실은 뭐예요? 그냥 베드타운에 가까워요. 물론 다산 신도시도 좀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별내 신도시보다는 이것저것 행정 중심 복합으로 개발되는 경향이 약간 있고 더 중요한 건 다산 신도시는 동서남북에 감싸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별내 신도시는 동서남북으로 감싸고 있는 곳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별내보다는 당연히 다산이 나아요. 자, 삼성하고 운정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은 서울이 옆에 있고 일기 고양 신도시가 있고 삼성이 가운데 끼어 있죠. 운정은 그 옆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 신도시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고양의 덕은지구, 향동지구, 지축지구 이곳의 특징은 뭐죠? 이곳은 놀랍게도 일기 신도시와 서울 그 근교의 땅 가운데 포지션하고 있죠. 전부 다 거의 공공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하고 있는 곳인데 뭐 신도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적어요. 어쨌든 이곳이 그나마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이죠.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네 번째, 일자리가 함께 들어오는가? 여기서 일자리는 아무 일자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연봉 수준이 높은 대기업, 도청, 시청, 법원 또는 첨단 기업들이 들어오는가가 중요해요. 자,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해요. 보통 시청보다는 법원이 더 잽싸게 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몸이 좀 가볍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신도시가 들어오면 잽싸게 그곳에 들어가는 편이고 또 법원 같은 경우는 또 교육에 대한 학구열도 높고 그래서 인근 지역이 뭐 학원가라든지 신도시가 또 잘 형성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마곡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지구였지만 LG라는 이제 일자리가 들어왔고 왕십리는 이제 뉴타운 성격인데요. 여기는 그냥 배드타운 성격이죠. 그래서 당연히 마곡이 왕십리보다 훨씬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판교 신도시가 있고 위례가 있어요. 물론 위례도 도시가 작은 도시가 아니고 뭐 이것저것 상업시설 들어가지만 판교가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도시죠. 그래서 당연히 판교가 위너라고 보시면 되고, 자, 송도하고 청라는 어때요? 청라는 과거에 최초 시작은 뭐 국제신도시라고 타이틀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지금 뭐 금융부터 시작해서 뭐 좀 더 넣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일이고, 송도가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을 놓고 보면 송도가 청라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더 비싸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질문들이 좀 막 올라왔어요. 양산 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양산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양산 안에 들어온 게 있나요? 고급 일자리가 들어온 게 있나요? 양산은 물금 신도시를 말씀하신 거죠. 보시면 부산 그 대학병원 캠퍼스 이제 요거 하나 들어온 거 말고
사실 고급 일자리는 별로 없어요. 거의 그냥 아파트만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단독주택하고 뭐 상가 겸용하고 상업시설 이게 조금 들어왔죠. 그래서 고급 일자리는 사실은 없고 그냥 베드타운 성격의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금 택지개발지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종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하긴 해요. 여기도 우여곡절이 많죠. 왜? 개발 계획들이 계속 바뀌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호텔, 뭐 카지노, 이제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 가까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집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베드타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뭐 그림만 크고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주거 아파트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저 아래쪽에만 이제 호텔이나 이제 그런 상업시설, 편의시설들 일자리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요 오른쪽 위에 있는 운서 이제 요쪽에 대한 신도시가 힘을 좀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보다 되게 지지부진한 면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영종은 나중에 일자리가 꾸준하게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신도시가 있다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요소, 그 요소만 적용해 보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인천에 가보면 뭐 택지개발지구가 보이는 게 있나요? 아까 105 신도시 있죠. 이 105 신도시는 뭐가 있죠? 105 신도시는 여기 이제 안산하고 정왕동, 여기 시화지구, 반월공단, 그 일자리 인접한 곳에 이제 주거시설이 좀 부족해서 만든 곳이고, 여기는 이제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사실 요거 하나밖에 없죠. 메인 일자리라고 하면. 근데 물론 다른 것들 좀 더 들어올 여지는 있는데,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타운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송도는 사실 그렇지 않죠. 여기 이쪽만 보더라도 지금 기업체들이 사실은 꽤 들어와 있거든요. 현재도 좀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좀 들어올 계획들이 있고요. 인천이 아니라 뭐 어디로 가보면 또 될까요? 자, 수원에 가보면 여기 뭐 호메실 이런 거 있던데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베드타운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광교로 가보면 여기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요거는 LH에서 진행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서 진행했냐면 경기도 공사하고 수원시 두 곳에서 이제 했는데 잘 안 될 뻔했어요. 잘 안 될 뻔했는데 잘 된 이유는 정말 운이 좋았죠. 첫 번째는 일자리 교통, 일자리까지 연결해주는 이 신분당선, 이 엄청난 교통 호재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천혜 자연환경,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동탄 2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는 이제 LH에서 주관하고 있죠. LH 주관하고, 물론 경기도도 참가하고 있고 해서 사이즈도 매우 크고요. 잘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뭐 백화점 들어오고 주요한 그런 편의시설들 싹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자족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거든요. 지금 위로 올라가서 분당으로 가더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보통 분당도 그냥 뭐 베드타운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뭐 많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여기도 은근슬쩍 상업주가 되게 많고 뭐 이런저런 또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빈 땅에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여기도 사이즈가 꽤 크기 때문에 only 베드타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만 크면 웬만큼 잘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자, 혁신도시 하나 짚어볼게요. 자, 혁신도시가 있는데요. 지금 부산에도 혁신도시가 있고 대구 그리고 울산에도 혁신도시가 있었어요. 이 세 곳의 특징은 뭐냐면
부산 대연동에 이제 혁신 도시가 있었어요. 그냥 구도심 한복판에 만들어졌다는 게 컨셉이에요. 그리고 울산에 가면 이게 무슨 구지? 중구 아닌가? 아, 울산 같은 경우도 가보면 여기 우정 혁신도시도 그냥 구도심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대구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나주혁신, 그 다음에 진주혁신, 그리고 김천혁신도시, 그리고 하나 더 전주혁신도시. 이 네 가지 컨셉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 네 가지는 또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전주혁신도시는 딱 보면 잘 봐요. 최고의 구도심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구도심인데 사실 되게 가까이 있어요.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차 타고 한 10분 가면 여기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붙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근접해 있다 볼 수 있고요. 진주혁신도시로 가볼게요. 진주혁신도시도 보면 구도심하고 약간 사이드에 좀 떨어져 있지만 최고의 입지는 왼쪽에 있는데 어쨌든 구도심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금방 좋아져요. 근데 김천혁신도시하고 나주혁신도시를 한번 보면 자, 나주혁신도시를 축소해 볼게요. 나주시청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광주는 저 위에 있고요. 나머지 또 전라도는 뭐 저 아래 있고요. 너무 동떨어진 곳에 나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봤던 진주혁신도시나 한 가지 어디죠? 전주혁신도시보다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리미엄도 작게 붙고 가격도 천천히 간다고 보셔야 돼요. 김천혁신도시는 어떨까요? 김천혁신도시도 여기도 이 김천 KTX역 아니었으면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지금 김천시청하고 뭐 그나마 좀 가깝긴 하지만 옆에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천 혁신도시하고 나주 혁신도시하고 좀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시 혁신도시가 제일 좋았고 두 번째 등급은 전주, 진주 혁신도시가 좋았고 세 번째 등급이 김천, 나주 혁신도시다.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네 가지 요소가 다 해당돼요. 그리고 혁신도시는 그렇죠. 일자리가 다 있죠.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두세 가지는 만족돼야 잘 된다. 네 가지가 다 만족되면 거의 뭐 잘 될 확률이 90%가 아니라 거의 99%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요소는 앞으로 생기는 신도시가 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위례가 나을까요? 마곡이 나을까요? 이거 조금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위례는 또 뭐 송파, 또 강남 3구하고 좀 가까운 입지이기도 하고, 마곡은 그것보다 조금 멀지만, 또 위로는 DMC, 또 옆으로는 또 여의도, 또뭐 자기 인근의 마곡, 이 세 가지 일자리가 같이 있어서 사실은 삐까삐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위례도 또 더 힘을 쓰겠죠, 사실은. 자, 전주혁신도시도 좋죠. 근데 전주혁신도시는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단계고요. 자, 뭐 전남, 순천, 조례 아파트, 조례동 아파트에 대한 질문도 좀 주셨네요. 평택에 대한 질문 주시고, 평택은 이제 고덕신도시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고덕신도시는 어때요? 아까 네 가지 요소 한번 드려볼까요? 자, 여기는 일단 사이즈가 커요. 기본적으로 크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가 들어오는데 특급 일자리가 들어오죠. 누가 봐도 아는 일자리가 들어오고. 세 번째는 구도심하고 되게 가까이 붙어 있죠. 평택하고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만족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뭐였더라? 네 가지 중에, 만드는 주체. 지금 여기는 누가 만들고 있죠? LH가 참여를 하나요? 안 하나요? 이거는 확인을 좀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LH가 당연히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신도시급이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만족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택이 공급은 좀 많지만 인접한 지역에 신도시는 그것과 별개로 움직여요. 그냥 새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흐름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국제 신도시는 동탄 이기처럼 그냥 쪽쪽쪽 시세 형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어, 물론 일자리도 규모까지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몇 명 정도가 들어오는지. 예를 들어서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11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판교 신도시는 일자리 호재가 하나 더 있죠. 뭐 창조 경제 밸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창조 경제 밸리라고 해서 요 오른쪽, 왼쪽 요 두 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자리가 들어오면 대략 한 5, 6만 정도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 6만에서 5만, 6만이면 거의 50% 이상의 일자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곳은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강력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종도는 보통 토지 투자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전세가율도 좀 낮고, 개발 약간 크게 개발하는 사업들 있죠. 특히나 호텔 사업, 그 다음에 관광 사업. 이런 사업들은 처음에 한다고 이야기한 것들 중에 제대로 하는 것들을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지금 뭐 춘천의 레고랜드도 그렇고, 저 마산에 가보면 무슨 로봇랜드도 있고요. 로봇랜드도 있고, 뭐 무슨 랜드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특히나 해외 유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들은 보통 제대로 다 진행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조금 감수하시면 좋겠어요. 양주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살짝 배드타운 같은 경향도 좀 있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부천 옥길은 사실 여기도 그냥 배드타운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인접한 곳에 또 일자리들이 많잖아요. 광명도 그렇고 좀 내려가면 뭐 여기 뭐 시흥 쪽도 여기저기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때까지 공공주택지구는 대부분 잘 된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주택지구를 무시하지만 저는 괜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강남 3구에 들어갔던 내곡지구, 뭐 세곡지구, 전부 다 이제 공공 보금자리 지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갔던 공공주택지구인데 다 잘 됐죠. 엄청나게 잘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할 뭐가 있죠? 고등지구, 여기도 고등 보금자리 또는 뭐 공공주택지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매우 잘 될 확률이 높죠. 그건 이제 다 입지가 좋아서 그런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이 부천 옥길 같은 경우는 잘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정도의 입지는 아니라서 아무래도 부천에서 최고의 입지는 이제 상동, 중동 쪽이고 이제 그곳을 이제 확장한 배드타운이라서 중동이 조금 더 잘 되면 여기도 발 맞춰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천 옥길이 들어오면 이제 범박이라든지 인접한 곳이 계속 누림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범박을 선택할 것이냐, 옥길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라면 부천 옥길을 선택할 확률이 사실 매우 높아요. 그렇죠.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 뭐 송산 그린시티부터 시작해서요. 특히 뭐 땅을 메워서 뭐 하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은 한 10%만 믿으셔야 돼요. 미사강변지구는 지금 거의 뭐 게임 끝났죠. 여기는 게임 끝났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지금 공급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나면 사실은 매매 전세 조금씩 더 올라갈 여지 있어요. 여지 있고. 근데 이제 과거처럼 이제 큰 폭의 상승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냥 조금씩 꾸준하게 올라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울산의 강동 택지개발지구. 와, 정말 멀리 가네요. 여기는 이거 나오나? 강동 택지개발. 송정 택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강동 산하 도시개발 구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여기 그 송정 택지개발지구는 잘 보세요. 동서남북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도심 조금은 끼고 있죠.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보시면 아파트가 몇 개 안 돼요. 10개 미만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사실 한계가 조금 있어요. 한계가 조금 있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뭐 최저 분양가보다는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입지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라서. 그리고 강동 산하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강뷰 하나 보고 그냥 들어가는 지역이죠. 과거에 이게 평당 분양가가 뭐 330, 350 예전에 그 정도 했었어요. 한 5년 전에 분양할 때는. 지금은 당연히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더 올라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울산 전반적으로 뭐 분위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여기도 큰 폭의 시의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보시면 너무 떨어져 있죠, 혼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네 가지 요소를 사실은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얘는 이제 그 자연 환경 그리고 바다 뷰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가 좀 특이사항이긴 해요. 맞아요. 국제 청라 신도시 분양 이제 마무리되죠. 근데 또 바로 옆에 가정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어려울 거예요. 원래는 이제 청라 국제 신도시가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을 해주는 분위기 나와야 되는데 가정지구 이제 공급 쭉 또 시작되면 또 되게 뜨끔 미지근하게 가격 형성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뭐 이런저런 질문들 또 받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어요. 저희 시계가 9시 7분 달려가고 있고요. 한 8분 정도 쉬고요. 9시 15분부터 또 2부 이어가도록 할게요. 궁금한 것들도 질문 남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또 노래 들려드릴게요. 조금만 쉬었다 오세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일부가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제가 좀 일방적으로 좀 전달한 면이 좀 있어요. 근데 뭐 내용의 골자는 간단했어요. 일단 사이즈를 봐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누가 만든 건지 봐라. 세 번째는 근접한 곳에 구도심. 특히나 이제 구도심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구도심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그곳에 일자리가 들어오는지. 아까 흘려 지나갔던 채팅창 중에서 동백지구는 언제쯤 뭐 잘 될까요?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동백지구는 어때 보여요? 첫 번째 여기 LH가 없죠. LH가 진행한 게 아니고 용인이 좀 주관한 곳이고 그리고 조금 구도심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기흥 옆에 달라붙어 있어서 사실은 그래도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그 힘이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는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사실은 여긴 그냥 택지개발지구 수준이라서 좀 적어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타운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세브란스 병원 요 정도 가지고 일자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서비스 산업은 다 있어요. 다 있고 제가 얘기한 일자리는 진짜 좀 뭐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뭐 한 1000명, 2000명 정도 이상의 인력이 그런 건물들이 몇 개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그런 일자리를 의미해요. 또 뭐 여기는 이제 용인 전반적으로 미분양도 많았었고 또 주위에 공급도 되게 많죠. 지금 여기 역북 도시개발구역 여기도 지금 한창하고 있고 여기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기흥 역세권도 하고 있는데 썩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접한 동백지구가 잘 되기란 사실 힘들죠. 그냥 거주하면서
좋은 곳에 거주하면서 그냥 만족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자, 그렇죠. 경북 도청 신도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무 멀어요, 구도심에서. 그리고 또 특이한 곳이 원주 혁신도시죠. 여기도 좀 특이한 곳이죠. 원주 혁신도시가 강원도에 있는데, 혁신도시 말고 원주 기업도시. 여기가 또 미스테리한 곳이죠. 사람들이 여기가 잘 될까 안 될까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보면. 근데 제가 했던 그 네 가지 요소를 대입해 보면 여기는 LH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냐면 원주시 개발공사 그리고 롯데 기업에서 한 거예요. 기업 도시고 전반적으로 롯데 기업이 여기 거의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조건에서 안 좋은 거고요. 두 번째 사이즈가 이게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얼마나 들려나 모르겠네. 다음 부동산에서 확인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확인 나오고요. 검단 신도시는 그래요. 딱 한 코멘트만 있으면 되겠네요. 잘 안 돼요. 검단 신도시는 너무 허벌판이고 양 사이드에 비어있는 땅이 너무 많고 김포 신도시랑 지금 겹쳐 있고 거기다가 검단 신도시에 들어오기로 했던 일자리가 제대로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대구 테크노폴리스는 잘 될 수밖에 없죠. 거기는 구도심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완벽한 큰 일자리, 조그만 일자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산업단지 일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구 테크노폴리스는 입지는 안 좋아도 뭐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럴 지역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봐요. 물론 그 교육이라는 부분이 좀 약하긴 한데요. 자, 어쨌든 원주기업 도시도 지금 네 가지 팩트를 넣어보면 사실은 아쉬운 점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단지 세 가지 교통 호재가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좋게 봐주는 경향이 있죠. KTX도 들어오고 이쪽에 이제 철도도 들어오고 고속도로도 이제 여기 하나 놓여지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좋게 사람들이 보고 있죠. 원주에서 이어지는 지하철 또는 저 위에서 올라오는 KTX 그리고 도로 이 세 가지가 다 겹쳐지는 지역이라서 좋아하긴 하는데 순전히 이제 신도시에 대한 네 가지 요소만 놓고 보면 사실은 조금 빠지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지역은 글쎄요. 아파트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나중에는 시의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명지국제신도시는 좋죠. 거기는 좋은 거예요. 일자리도 있고 또 강서구하고 딱 밀접해 있고 또 옆에 가도 또 다른 일자리가 또 풍부하고 또 LH 주관해서 크게 짓고 있고 네 가지 요건이 거의 다 만족되는 곳이라 볼 수 있어요. 크기도 크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막 진행하고 있고 은계지구는 그냥 뭐 택지개발지구라서 고만고만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목감도 생각보다 잘 됐었고요. 목감은 이제 워낙 강명역하고 가까워서 잘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시흥의 뭐 장현택지개발지구도 뭐 적당히 잘 됐고 그리고 왼쪽에 서창 이 공공주택지구도 뭐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뭐 진행되고 있고 은계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뭐 교통 호재도 여기 보면 지나간 거 소시 원사 뭐 이런 호재도 조금 있고 해서 어차피 여기는 크게 기대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만 하지 마시고 그냥 초반에 들어가면 다 웬만큼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신도시는 무조건 빨리 들어가야 돼요. 특히나 이렇게 조그만 곳은. 그리고 초반에 미분양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가 붙고 있는 지역은 거의 1년 이내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피를 주고 사더라도 1년 이내에 들어가서 한 5, 6천 미만의 분양 그 프리미엄으로 매입을 해야지만
나중에 거의 한 100% 정도 수익이 나고 그 이후에 들어가면 수익률이 한 70%까지 뚝뚝 떨어지거든요. 다산 신도시는 괜찮죠. 다산 신도시는 그나마 좋죠. 굴이 이제 확장하는 곳이고 또 사이즈도 워낙 크고 그리고 LH에서 주관하고 있고 또 여기 이제 중심 상업지구로 이제 행정기관 같은 것도 좀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피도 잘 붙고 있고 동서남북 여러 지역들 좀 다 감싸고 있고 또 기존 일자리하고 또 이렇게 구도심을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저기 뭐 잠실이나 이쪽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도 큰 문제 없고 종로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래서 좋다고 봐요. 물론 진건지구가 더 좋지만 지금 지구도 뭐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근데 저라면 지금 지구보다는 피를 좀 더 주더라도 진건지구를 할 확률이 매우 높죠. 용인은 남사 아곡은 제가 들어보지 못한 지역인데 지도를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인기 있는 지역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2로 한번 가보죠. 파트 2는 제가 오늘 파트 2는 이제 흐름 잡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래프 보면 마음이 심쿵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심쿵하나요? 이렇게 이런 지역들은 과거 이렇게 무피 투자 가능한 시기가 있었고 또 지금은 또 갭이 또 갑자기 많이 붙었고 그렇죠. 또 뭐 이런 그래프 보면 뭐 무난하죠. 쭉 가다가 이제 갑자기 전세가가 매매가만큼 올라와서 떠밀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그런 흐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래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냥 딱 달라붙는 뭐 과거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잡아내기가 쉽지 않네. 이때나 뭐 이럴 때 좀 간격이 있네요. 이런 그래프 찾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참 어려웠는데 저는 집사 가지고 금방금방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는지 집사도 쓰고 계신 분들 있다면 활용 방법 제가 좀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되게 쉬워요. 한번 보세요. 누워서 떡 먹기 수준이에요. 자, 저평가 아파트 찾기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게 기간 넣고 하시는데요. 자, 대형 아파트에서는 아까 그러한 그림이 잘 안 나오겠죠. 대형 평수에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평형을 원하는 평형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66이면 20평에서 33평까지 지금 딱 세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90년대 이하는 이제 뭐 재건축 어쩌고저쩌고 해서 절대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고요. 한 200세대 이상. 그리고 건수 좀 더 늘리고요. 기간은 지금 최근에 이제 아까 그런 모습 딱 나오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짧으면 3개월, 길어도 6개월 이내로 해서 매력 지수가 높은 순으로 해서 그냥 하면 또 금액대가 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금액이 너무 큰 것들 관심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은 여윳돈이 많으니까 매매가 6억 이하로까지 보시고 투자금은 그래요. 한 4천만 원 미만인 것들만 한번 조회를 해보죠. 자, 지역을 좀 넣으셔야 될 거예요. 지역을 제가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요. 대구 한번 넣어볼까요? 대구. 아, 6억 너무 셌나요? 어쨌든
대구를 한번 볼 건데, 최근 대구 경기가 조금 안 좋았죠. 부동산 경기가. 근데 그렇지만 뭐 대구가 계속 안 좋으란 법은 없죠. 그리고 약간 오버슈팅에서 좀 하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의 여지도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노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단지가 그 반등을 엿보는지 궁금한 분들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뭐 금방 답이 또 나올 거예요. 몇 초만 좀 기다려 보죠. 대구를 지금 아파트 다 훑고 있어서. 혹시 실습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쭉 보죠. 매간장을 태우네요. 빨리빨리 뜨면 좋겠는데. 자, 뭐가 하나 떴네요. 매력 지수가 한 7점 이상이고요. 저는 한 5점 이상이면 뭐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5점 이상, 뭐 7점 좀 좋죠. 자, 2016년 7월 달 아파트고 작년에 입주했네요. 매물들이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나올 수는 있겠네. 잘은 안 나오겠네요. 자, 월성동, 달서구, 뭐 한 2군 입지에 월성동의 월성 협성 슈포레 28평 아파트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상승이 좀 크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 이런 그림이네요. 전세가, 매매가가 한 8,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던 아파트였는데, 슬슬 이제 한 3천만원 갭으로 이제 줄어든 모습. 그래서, 물론 이 아파트만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 아파트가 있는 곳과 인접한 지역의 아파트 시세 변화를 함께 보시면 좋을 거예요. 딱 봤는데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접한 아파트도 좀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구나. 여기 있는 아파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입지 분석은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대구에도 이런 느낌의 아파트가 이제 출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달러 하나 뜨는 수준이라서. 자,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한번 더 먼저 갔다 오죠. 강원도 어떨까요? 강원도. 강원도도 콜 해주시면 검색하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죠. 대전도 가볼게요. 5억은 6억은 너무 센가? 4억만 하죠. 4억 너무 싼데. 1억만 낮춰서. 자, 강원도는 관심이 없구나, 사람들이. 저는 강원도 관심이 있는데. 자, 강원도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강원도 모든 시를 다 훑을 거예요. 뭐 강릉부터 시작해서 뭐 쭉쭉쭉쭉. 더 없는 사람들은 강원도 좋죠. 자, 한번 보죠. 어떤 게 나왔죠? 춘천이 아무래도 앞쪽에 많네요. 춘천이 뭐 여기저기 앞에 쭉 있고, 강릉도 있고, 동해도 있고, 강릉, 원주, 뭐 삼척, 뭐 섞여 있네요. 자, 어쨌든 24평 94년식 요 친구 한번 보죠. 동부 아파트 우두동이에요. 입지로 따지면 그냥 한 2군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 2군 입지고요. 지도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여기 있는 거네요. 여기 이제 소양대교 딱 그 건너면, 소양로에서 건너면 이제 여기 남향으로 이제 강뷰가 보이는 그런 단지고요. 나쁜 단지는 아니에요. 자, 여기 아파트 그래프 모양이 지금 어떤 모양이죠? 24평 아파트가 이런 모양이네요. 이 아파트 태생 이후로 갭이 1,500만 원으로 떨어진 건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 갭만 봤을 때는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09년, 10년 이제 지방 대대 상승장 맞이하고 좀 뒤늦게 이 친구는 2군 입지에 있는 아파트라서 춘천의 1군 입지 다 오르고 아 이렇게 오르는 면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도 좀 그랬구나. 그리고 정책이 걷다가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다시 이제 전세가가 한번 1억 정도 하던 게 1억 3,500 정도로 소폭 상승했구나.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뭐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지역이 과연 저평가되었는가 그리고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되었는가 이제 그것을 판단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이 그래프를 찾아내는 건 중요한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구도심에 대한 투자 핵심 원리 제가 준비 열심히 해서 또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쨌든 좀 몇 개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좋죠? 어쨌든 그림은 참 예쁘구나.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자, 뭐 그 외에 뭐 여러 곳들도 좀 있어요. 내 생각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분위기가 아닐까 싶고요. 석사동에 가면 또 두산이 하나 있네요. 눌러볼까요? 석사동은 우두동보다는 좋은 동이에요. 그렇지만 석사동은 또 도시가 조금 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시 입지를 또 봐야 돼요. 여기는 후평동하고 사이에 있는 곳이네요. 캠퍼스 옆에. 그래서 여기는 석사동 중에서도 1군 입지는 아니고 한 2군 입지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에 지금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에요. 소폭 상승을 좀 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여기서 이제 컨셉이 나오죠. 춘천의 2군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뭔가 꿈틀 내지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사의 매력 지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데 어쨌든 이런 순간들을 잘 잡아내는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뭐 그림은 되게 이쁘네요. 자, 강원도 뭐 적당히 봤고요. 시간이 우리 별로 없으니까 아까 뭐 어디로 가자고요? 뭐 대전을 가자고요. 대전에 이런 그림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 상식적으로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클릭해보죠. 여기는 지금 전세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억지로 하나 찾아낸 게 크로바 정도네요. 한번 클릭해보죠. 제일 적은 평수네요. 크로바에서. 그렇죠. 지금은 전세가 조정 시기죠. 자, 이렇게 힘든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네요. 대단한 친구죠. 어쨌든 이렇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의 것들도 조금 있긴 있겠지만 뭐 큰 어필을 주기에는 좀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전은 전반적으로 거의 한 요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대략적으로. 자, 대전 이 정도 보고요. 딴 곳을 가보죠. 울산이 있네요. 울산이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울산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말이죠. 특히나 공급이 또 있어서 전세가가 푹 치고 올라오기란 너무나 힘들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죠. 딱 한 단지가 보이네요.
복산동. 입지는 뭐 한 2.5군? 조금 애매하긴 하죠. 주택가들이 많이 끼어있는. 근데 어쨌든 이 곳도 이런 모습이네요. 전반적인 울산의 모습 그래프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외 아파트는 특이사항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어요. 전남으로 한번 가보죠. 지금 전남 말씀 주셨네요. 아, 목이 탑니다. 이거 막 느리니까. 약간 쪼는 맛도 조금 있네요. 자, 여기는 다양하게 나왔네요. 순천도 있고, 광양도 있고, 목포도 있고, 뭐 여수도 있고 좀 나왔어요. 그 중에 조례동을 한번 보죠. 순천의 조례동이면 뭐 대략 한 2군 입지 정도 돼요. 자, 이곳의 시세 분위기를 한번 보죠. 어떤 느낌인지. 자, 이런 느낌이네요. 전세가가 거의 뭐 1억 2천 정도로 5년 동안 제자리 걸음 걷다가 매매 가격도 그냥 거의 제자리 걷다가 최근 올해 들어서 매매가가 조금 올라가는데 사실 현장에서 전세가가 오보다 빨리 약간 움직였겠죠. 그래서 전세가가 한 4천 정도 뛰면서 매매도 올랐는데 갭도 지금 작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요 지표를 보면 이 인접한 곳의 분위기를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서울도 당연히 나오죠. 전국이 다 나옵니다. 제주도도 나오고요. 입지는 조례동이니까 이 조례동 인근에 있는 프라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입지도 한번 봤고요. 인천하고 서울에 있는 구 몇 개만 좀 보죠.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서울은 너무 크니까. 자, 노원구 관심 있다 했으니까 한번 클릭해보죠. 노원구 기분인데 1억만 더 쓰죠. 어차피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자, 4천만원 너무 적은데 1,000만원만 더 쓰죠. 서울이니까 그래도. 방금 본 곳은 순천이죠. 맞아요. 조례동.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최근 3개월 동안은 큰 변화 찾기는 조금 어렵네요. 조금 어렵고 그나마 하나 나온 게 뭐 중개 3차 정도네요. 지금 노원구의 중개 3차 입지적으로 이제 여기 하공가 인근에 있는 메인 아파트 청구 3차, 건영 3차 그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이 옆에 좀 떨어져 있는 세대수가 조금 적은 200세대 아파트 이곳 가격은 이제 매매 가격이 이제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갭도 조금 붙은 지금 요즘에 이제 서울에서 갭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과거처럼. 그래서 한 4천 정도면 되게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뭐 나머지 조금 비슷한 것 같고 오산은 왜 체크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산시
한번 볼까요?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지금 인접한 곳에 공급이 많아서 여기는 전세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산 자체 내에도 공급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있어 해서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어, 인천 정도는 의미가 약간 있을 수도 있겠네. 인천 전체로 한번 보죠. 있을래나 모르겠네. 오금지구가 무슨 동이죠? 구가? 인천도 제가 봤을 때는 매력 지수가 뭐 7, 8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큰 의미는 없네요. 거의 이제 매매하고 전세가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도 이제 꽤 오랜 동안 정체기를 겪었죠. 한번 1차 상승을 한 다음에 그래서 송도 눈치만 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송도가 이제 올라가는 만큼 입주가 마무리되는 만큼 이제 이것도 매매가 조금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시간은 또 좀 걸릴 거예요. 지금 뭐 화성 2기 옆에 병점도 그러하고요. 이것도 약간 그런 컨셉의 지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갭이 적다고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접한 지역이 공급 많아서 클릭을 안 해봐도 그냥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인천의 아시아드는 남동구인가? 남구인가? 뭐 그렇지 않나요? 분당 해보고 싶네. 좋은 게 나왔네. 그치. 9월 아시아드도 있죠. 근데 여기는 뭐 전세 상승보다 오히려 매매 상승이 좀 더 크네요. 그리고 2억 6천. 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큰 움직임은 없네요. 물론 이게 왜 매력 지수를 해야 되는데 왜 매매 상승이 돼 있지? 이때까지 잘못했나 보다. 어. 만수동 이런 데가 떴네요. 간석동, 금호 오일림, 남촌동 여긴 어디야? 만수동 한번 클릭해보죠. 사실 여기도 좋은 입지는 아니죠. 근데 만수동에 이제 여기도 이제 지하철 2호선이 그나마 들어와서 조금 더 좋아진 입지지만 그래도 애매하죠. 여기는 지하철하고도 머네. 여기는 2.5군의 입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 올라도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입지가 최소 2군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지여야 돼요. 부산에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부산은 이제 상승을 많이 했고 전세 상승보다는 가수요가 많아서 매매 상승이 더 큰 지역이라서 아마 매력 지수가 높은 곳은 없을 거예요. 부산 하나 보고 분당 하나 보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자, 사하구 여기도 이제 2군 입지죠. 사하구에 투자금 좀 줄었네. 2014년 시간 볼까요? 세대수는 좀 적지만 여기는 될 수도 있겠다. 흐름이 늦게 와서 여기는 딱 이런 느낌이네요.
갑자기 전세가가 5천이 뛰었네요. 지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괴정 K 스타파크 약간 주상복합 느낌도 약간 나고요. 요거 말고 딴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상복합은 항상 흐름이 마지막에 와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 나온 것 같고, 간만동은 이것도 2.5군 입지인데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어쨌든 여기도 참 그래요. 부산은 이제 2.5군 입지도 거의 좀 이제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입지를 1, 2, 3군으로 나누는 기준은 그냥 제가 3등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는 1군, 연제구, 동래구는 2군, 뭐 사하구나 사상구 이런 곳은 3군, 3군으로 가긴 좀 그렇고 한 2.5군, 2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가 많이 오른 다음에 올라요. 근데 해운대에 있는 입지가 좋은 주상복합은 그냥 기존 구축 아파트 2군에 있는 입지 타이밍 맞춰서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있는 주상복합은 제일 마지막에 오르는 경향이 있죠. 거의 뭐 쭉쭉 살펴봤네요. 부산은 이렇게 2.5군까지 흐름을 다 미치고 나면 이제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부산 상승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최근 3개월 동안 부산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가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랭킹 탑 10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와야 정상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1군 입지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친구들이 제자리 걸음을 걸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예전에 군대 있을 때 행군 많이 하죠. 행군하다가 이제 앞에 사람이 쭉 달려가면 뒤에 사람들이 그 간격이 벌어지니까 열심히 달리죠. 달리다가 첫 번째 앞에 있는 사람이 정지를 하면 뒤에 사람들이 그 간격 맞추려고 드르르르 붙는데 그게 끝이죠. 자, 한번 보죠. 지금 보면 좀 떴나? 뜨고 있는 중이네. 부산 다 돌리니까 시간 좀 많이 걸리네. 그리고 매매가 투자금 5천만 원. 이거 아니다. 이게 있으면 안 돼. 자, 다시. 가장 많이 오른 순으로 한 번만 더 조회를 해보죠. 부산이 유독 아파트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또 열심히 또 같이 돌려보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지금 너무 느리다. 오케이. 오케이. 힘들다. 자, 아름다운 결과네. 이제 최근 3개월입니다. 최근 3개월이고 모든 평형, 모든 입주 년식, 모든 세대수로 해서 조회를 한 결과 최근 3개월 동안 대연동에 있는 푸르지오 33평이 1억 4천 올랐네. 아직도 더 갈 힘이 있네요. 그리고 중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위브, 이 친구도 되게 좋은 아파트죠. 이 친구 이제 초대형 아파트도
1억 조금 넘게 올랐고, 명륜동에 있는 대형도 올랐고, 이제 거의 50평, 60평에 있는 것들 마지막 상승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사실은 대연동, 강서구, 쭉쭉쭉 남구, 금정구까지 해서 또 괜찮은 입지에 있는 것들은 대형 평수는 또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야, 요거는 확답할 수는 없겠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부산시장은 좀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까 분당까지만 보고 마무리하죠. 성남시 최근 3개월 매력지수가 있는 금액은 분당에서 6천만 원 정도만 하죠. 집사 활용법은 이거 유료 가입하시면 활용 동영상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화면 모든 거에 대해서 또 활용 방법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성남, 분당, 지금 구축, 구성남들도 있어서 좀 제외하면 그나마 괜찮은 게 순회동 파크타운 정도네요. 지금 파크타운이면 이제 최소 1군에서 1.5군, 거의 1군에 들어가는 입지라고 봐야 돼요. 성남에서 쭉 보면 얘가 한 차례 상승하긴 했지만 금액이 5억인데 반에 3천만 원도 못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 대비 실프로가 안 되는 한 5%, 6%? 뭐 그 정도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한 것도 아니죠. 손톱만큼 상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정도 입지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전세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뭐 파크타운 서안도 있고 롯데도 있고 많죠. 여기다 순회동 학원 괜찮고 뭐 상권 괜찮고 옆에 중앙공원 괜찮고 다 괜찮죠. 순회동 뭐 서현동 다 괜찮은 동네죠. 어쨌든 이런 입지 33평대가 이제 큰 가마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동네가 얼마 정도 올랐는가 볼까요? 최근 3개월 동안 요즘 분당 흐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많이 오른 곳은 꽤 많이 올랐겠죠. 한 1억까지 오른 곳도 있지 않을까요? 자, 하하. 최근 3개월, 부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자, 성남동. 이런 곳이 좀 올랐고, 효자, 먹기케야 1000, 2000 정도네요. 여기는 3개월이 아니라 조금 더 기간을 길게 해야 나오겠네요. 최소한 6개월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3개월 동안, 6천만 원이 적혀있구나. 야, 예리하신데요. 어쩐지 1000, 2000원 너무 말도 안 된다 싶었어요. 이거 빼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조건 똑같이 하려면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돌렸는데 5천만 원 이상 상승이 보인다면 그 지역은 되게 흐름이 좋은 지역이에요. 자, 역시 백현동, 그렇지, 임해동 이런 것도 나와줘야죠, 당연히. 호재가 또 풍부하고. 자, 여기도 이제 기본 1억 정도 되죠. 초대형 여기도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임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GTX부터 시작해서 교통 호재가 있어서 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여차하면 뭐 백현동을 넘보려고 막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좀 더 내려가서 알파리움, 뭐 붙들마을, 고만고만한 지역들 대부분 다
한 4, 5천씩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좀 대략적으로 움직인 것들 중에 한 30평대 거 하나만 쿡 찍어 볼게요. 임해동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올랐을 것이고 조금 덜 오른 것 같은 거 하나 찍어 볼게요. 조금 덜 오른 것 같은 거. 파크타운 3획 또 가능하고, 아까 파크타운 3을 봤으니까 금곡동 금곡동 금곡동도 무난하지.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데로 가보죠. 아하. 정자동 가보죠. 정자동의 한솔 33평을 보고 싶은데, 아, 우성, 아, 정든말, 오케이, 정든말 38평 한번 보죠. 얼마 정도 올랐는지. 분당에서 1군은 아니고 한 1.5군 뭐 그 정도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 느티미 마을, 상목마을 또 지나서 정든마을이 있고, 이제 이곳의 아파트 가격이 요 정도인 거죠. 느낌 어때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부산도 뭐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뭐 1억씩 들어가는 투자처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갈 지역은 그냥 쫙 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매가가 있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20% 정도를 투자금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뭐 물론 더 적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흐름상 분당도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아파트의 흐름이 이제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마치 부산 해운대구의 좌동의 모습을 이제 보는 듯한 딱 타이밍이네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고점을 돌파하면 좋겠지만 좀 보수적으로 정고점보다 조금 낮은 한 7, 80% 정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보수적으로. 자,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집사 매력 지수를 활용해서 그냥 뭐 클릭 한두 번으로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좀 관심 있는 지역은 뭐 매매 흐름까지 한번 지켜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사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 기능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세 물량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전세를 그 가격에 잘 맞출 수 있는가? 그 여부는 결국은 현재 나와 있는 전세가 몇 건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그 평형에 몇 건이 나와 있는가가 더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좀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만들고 있는 중이고, 아직 개발 다 안 된 상태인데 3분의 1밖에 개발이 안 됐지만 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게 또 오픈될 거거든요. 잠시만요. 여러분이 궁금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전세 물량을 제가 금방 체크해 드릴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창을 띄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떤 지역의 전세 물량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궁금한 지역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국 어디든 좋습니다. 지금 전세가 안 나오고 있다. 걱정돼 죽겠다. 그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래팔님이 뭐 도봉구, 동대문구, 뭐 성북구 그쪽에 뭐 조금 뭐 물건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죠.
구단위로 보는 게 제일 좋죠. 자, 너무 빨리 지나간다. 아까 어디 해달라 했지? 훅 지나갔네. 도봉구, 동대문구. 도봉구 한번 검색해보죠. 자, 도봉구는 지금 현재 창동, 방학동, 창동이 가장 많네요. 어떤 동인지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창동 한번 클릭해보죠. 창동 클릭해보면 지금 창동에 주공 3단지가 지금 전세 매물이 가장 많아요. 옆에 주공 2단지도 많고 다 인접해 있는 곳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거나 관심 있는 단지 말고도 그 인접해 있는 단지들의 전세 개수를 다 봐야 돼요. 이제 요 단지를 이제 누르게 되면 이게 일자별 전세 매물 개수가 언제 많았고 언제 적었는지 쭉쭉쭉 나오게끔 이제 개발이 될 거예요. 지금은 단지까지만 좀 했고, 상대적으로 쌍문동 이런 데 조금 적은 편이고, 창동에서 전세가 지금 좀 적은 단지들은 이제 뭐 요런 단지들이네요. 그래서 역으로 이제 요런 단지들을 뭐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아파트 당연히 부동산 중복으로 올라가 있는 것들은 다 배제되고 한건만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질문들이 많네요. 뭐 대전은 전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해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성구다, 사람들 관심 많은 뭐 둔산동이다, 거긴 서구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세가 많겠죠. 전세가 둔산동에 뭐 227개가 있고, 어디가 제일 많냐면 사람들 만만하게 접근하는 둥지, 꿈나무, 샘머리, 어, 수정, 타운, 크로바, 이 순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주시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기다가 평형을 탁탁탁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평형별로 나눠서 나중에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죠? 저는 괜찮게 아마 쓸 것 같아요. 경기 구리시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동이 워낙 많죠. 뭐 인창동도 시작해서 택동 뭐 너무 많아요. 지금 인창동 쪽에 많네요. 교문동도 조금 있고, 사실은 동단위까지 하시면 좋아요. 거의 뭐 매일매일 짓게 되니까 거의 실시간에 가깝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하얀 풍천이. 인창동 쪽이 가장 많네요. 특히나 이제 인창주공 거기에 1단지, 2단지, 뭐 3단지, 4단지 그 단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드네요. 이 정도면. 통틀어서 모든 평형의 이 정도 개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원 영통 공급이 당연히 전세가 많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많다고 보는데, 수원 영통동은. 대구 전세 조정은 올해 가을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영통의 벽적 8단지. 야, 이 옛날에 그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했던 단지네요. 이제 이런 것들 73개면 적은 게 아니죠. 이게 뭐 세대수가 많아봤자 뭐 1000세대 뭐 인접했을 것 같은데 좀 많아 보이네요. 전반적으로 많아 보이고. 대구 북구, 대구 북구에 뭐가 있죠? 북구, 침산동.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쌍용 예가가 좀 많네요. 근데 뭐 이 정도면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오히려 기이한 편이 아닌가 싶어요. 나머지 것들 거의 다 뭐 3개 미만, 뭐 물론 매물을 안 내놨을 수도 있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좀 적은 편이 아닌가 싶어요. 매물 개수도 당연히 추가가 나중에 되겠죠. 매매 개수도 중요하죠. 마포구가 궁금한가요? 서울, 마포구.
여기도 워낙 동이 많아서 아파트 정말 많고요. 개수 자체는 많을 거예요. 이 개수 많다고 무조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과거 추이가 좀 중요하긴 한데 그까지는 안 돼서 현동이 지금 너무 많네요. 특히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건 뭐죠? 독보적으로 많은데요. 여기는 한번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외의 것들은 공덕 자이가 좀 많고 나머지는 사실은 적은 편이고 굉장히 적은 편이고 공덕동에도 이제 아파트 되게 많은데 그렇죠. 아현동은 신규 입주도 있죠. 근데 여기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입주한 아파트들만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공덕 레미안 3차, 4차, 5차 뭐 이 정도 개수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근데 조금 신경 쓰이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광주 북구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광주시 북구. 광주시 북구도 여기도 매매가가 최근에 좀 오른 지역들이 좀 있는데, 야, 여기는 개수가 적다기보다는 광주는 매물을 많이 안 올려놨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신용동 이런 것들 이제 입주한 지 2년 차 지나서 좀 매매가 올랐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좀 적다고 적혀 있네요. 분당시 구미동. 요거 마무리하죠. 항상 마무리는 분당이 하는 걸로. 성남시 구미동. 구미동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요. 자, 구미동에 아파트가 많죠.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자, 입지가 괜찮은 까치마을. 이 전세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무지개 마을에도 전세가 조금은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평형별로 달라서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 평형별로 쪼개보면 사실은 많지는 않아. 전세가 많지는 않아. 사실 몇 개 없어. 특히 33평 이런 것들은 몇 개 없는 상태예요. 어허, 모나님 고맙습니다. 세대수 대비 전세 개수. 야, 요거 비율 넣어드릴게요. 이런 아이디어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거라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규 기능 좀 짧게 설명드렸고요.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나면 조금 기능이 미흡해도 일단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책 두 권만 추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목민을 꿈꾸는 사람들, 회사를 그만두고 싶거나 또는 본인이 좋아하는 꿈을 좀 찾아서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 두 권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 권은 4시간이라는 책이에요. 팀 페리스 책이고요. 2008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꽤 오래됐죠. 뭐 주장하는 바는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자. 업무 시간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일을 해도 일이 돌아간다. 그리고 일이 돌아갈 할 수 있는 노하우와 팁들을 많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책은 동일한 저자 책이에요. 거의 10년 만에 이제 올해 내놓은 책인데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이에요. 같은 저자예요. 읽어보면 약간 그 느낌, 필이 비슷해요. 약간 열심히 일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뭔가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가지고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들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들을 많이 안내해주고 있어요. 이 타이탄의 도구들의 책은 특징이 이 사람이 그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다른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성공 노하우, 공통된 부분들을 엮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과 또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내용을 엮었다고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조금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책 관심 있게 읽었고, 뭐 한번 보고 나중에 또 책이 아니라 전자책으로 한 권 더 사서 시간 날 때마다 좀
좋은 대목들은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좀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두 권 다 추천하고 싶고, 아마 4시간이라는 책은 시중에서 조금 찾기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전 책이라서. 그래서 뭐 도서관에 가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고서적이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잘 찾아보면 팔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약속했던 2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아, 처음에 소리가 안 들려서 삐질삐질 땀을 좀 흘렸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서, 뭐, 임기응변으로 잘 대응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집 사가지고 뭐 이런저런 지역들 좀 살펴봤고, 다음 주는, 아직 정확하게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축으로 구도심, 아파트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한 번이 아니라 1년 뒤, 5년 뒤에도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안내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힘들게 들었으니까 또 저녁으로 또 뭐 치맥이라도 한잔 하셔요. 또 다음 주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800엔님, 뭐, 다 감사드립니다. 미네라님, 슈퍼우먼님, 크로아티아 짱님, 에그 짱님, 네, 브라살님,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나눔 부자님 퇴근 조심해서 하세요. 네, 대구에 가시면은 나눔 부자님한테 가세요. 자,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